맞는 게 일상이었던 여자. 나는 올해 68이다. 사람들은 내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인 줄 안다.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여자, 시어머니 말씀에 고분고분하고 남편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자. 그게 나에 대한 평가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오랜 훈련의 결과였다. 말대꾸를 하면 주먹이 날아왔고 눈을 마주치면 발길이 왔다. 나는 숨 쉬는 법처럼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23세 결혼했다. 남편은 평소에 말수가 적었고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눈빛이 흐려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손이 먼저 움직였다. 처음 맞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겨울밤이었다. 이유는 너무나 사소했다. 된장찌개가 싱겁다는 말 한마디 뒤에 밥상이 엎어졌고 뺨에 손바닥이 날아왔다. 그날 밤 나는 부엌 구석에 쭈그려 앉아 엎질러진 밥알을 주우며 울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시작일 줄은. 그날 이후로 폭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주기적인 일정이 되었다. 월급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 심지어 기분이 좋다며 한잔하고 온 날에도 나는 맞았다.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멍든 팔뚝, 터진 입술, 부어오른 눈두덩이. 50해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맞으면서도 그 집을 지켰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었고 멍자국은 한여름에도 긴 소매로 가렸다. 이웃들에게는 넘어졌다고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시절 여자에게 돌아갈 친정은 짐이 되는 곳이었고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 받던 시대였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나는 그 가르침에 충실한 학생이었다. 돈은 항상 그의 이름으로 흘러갔다. 남편은 늘 말했다. 내가 벌어오는 돈이야. 내가 뭘 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다. 가장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가정.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동이 트기 전에 시장통 식당으로 나가 설거지를 했다. 기름때 낀 그릇들을 닦고 찬물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쉴 수 없었다. 점심때쯤 그 일을 마치면 오후에는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밥을 차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와 또다시 우리 식구 밥상을 차렸다. 그렇게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 그런데 그 돈은 전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가 시킨 대로였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평생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그에게 건넸고 그는 생활비라며 푼돈만 쥐어줬다. 장볼 돈, 아이들 학용품 살 돈. 나는 1,000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퇴직금도 산재 보상금도 심지어 아이들 결혼자금 명목으로 친척들에게 받은 축의금까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장에 얼마나 있느냐고. 그날 밤 나는 부엌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뒤로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덜 맞는 방법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노래방을 다녔다. 그리고 여자가 있었다. 바깥에서 만나는 여자. 소문으로 들었고 증거도 봤다. 핸드폰에서 발견한 문자,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처음으로 따졌다. 그리고 그날도 맞았다. 그는 피 묻은 입술로 울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돈 만질 자격 있어? 내가 번 거라도 돼? 그 말이 평생 귓가에 남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휘도록 일해서 번 돈. 그건 정말 내 돈이 아니었을까? 죽을 뻔했던 그날 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남편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나는 또 맞았다.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소주병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천장이 빙빙 돌았고 아이들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누군가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눈을 떴다. 남편은 의사에게 말하고 있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원래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능숙한 거짓말이었다. 수십 년간 연습한 대사처럼 막힘이 없었다. 하지만 의사는 달랐다. 젊은 여의사였다. 그녀는 남편을 내보낸 뒤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머니, 누가 그랬어요? 그 질문 하나에 내가 버텨온 5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눈물만 흘렀다. 50해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세월이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 머리에 경막 하출혈이 있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텅 빈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장례는 그가 치르겠지. 조문객들 앞에서 슬픈 척 눈물을 짜내겠지. 그리고 내 보험금을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그 돈을 또 가져가겠지.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펑펑 쓰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이 번쩍 떠졌다. 분했다. 억울했다. 맞으면서 살다가 맞아 죽어서 그 돈마저 뺏길 순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복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의무로 모으기 시작한 것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으냐는 말도 없었다. 그에게 나는 부서져도 다시 쓸 수 있는 물건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 숙인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먼저 기록을 시작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샀다. 장 보러 나간 틈에 문구점에서 산 500원짜리 수첩이었다. 거기에 폭행당한 날짜를 적었다. 몇 월 며칠 어디를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처음엔 손이 떨렸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적을수록 선명해졌다. 내가 당한 일들이 진짜였다는 증거가 쌓여갔다. 병원 기록도 모았다. 지난 20년간 응급실을 들락거린 기록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던 날, 문에 부딪혔다고 했던 날. 거짓말로 포장했던 날들의 진단서를 하나씩 발급받았다. 그 다음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새벽, 나는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통장 사본을 찾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들키면 또 맞을 게 뻔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본 통장 내역은 충격이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매달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처음으로 두 눈에 담았다. 그리고 더 큰 비밀을 발견했다. 내 명의로 된 대출이 있었다. 금액은 억 단위였다. 나는 단 한 번도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대출 서류에 찍힌 인감은 분명 내 것이었지만 내가 찍은 것이 아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다. 그는 몇십 년 동안 나를 때린 것뿐 아니라 내 이름을 훔쳐 돈을 빌리고 내 인생을 담보로 제 욕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일. 추석이었다. 1년에 2번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아들 둘과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좁은 거실이 북적였다. 친척들도 몇 명 왔다. 남편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명절에는 항상 그랬다. 손주들 앞에서 자상한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친척들 앞에서는 가장 역할에 취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술이 돌기 시작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한 잔, 두 잔, 세 잔. 익숙한 패턴이었다. 나는 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물 반찬이 맛이 없다고 했다. 전이 눅눅하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5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날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야, 뭘 그렇게 째려봐.
그가 눈을 부라렸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움찔했다. 며느리들은 눈치를 보며 손주들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방으로 가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한 장씩 식탁 위에 펼쳤다. 폭행 기록, 날짜와 부위가 빼곡히 적힌 수첩 사본, 병원 진단서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던 날들의 진짜 기록, 그리고 통장 내역서, 내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숫자로 증명된 착취의 역사, 마지막으로 대출 서류, 내 이름으로 내 도장으로 내가 모르게 만들어진 억 단위의 빚. 집안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아들들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큰아들 얼굴이 창백해졌고 작은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다물었다. 이게 무슨... 남편이 말을 더듬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보였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대신 또렷하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오늘로 끝이야. 참교육은 조용하게 왔다. 명절 다음 날 나는 경찰서로 갔다.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고소냐고,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그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들어갔다. 접수대에서 말했다. 남편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50년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목구멍이 막혔다. 고소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죄목은 3가지였다. 상습 폭행, 사문서 위조 및 명예 도용, 금융 사기. 내가 모은 증거들이 힘을 발휘했다. 수첩에 적은 폭행 기록, 병원 진단서, 통장 내역서, 위조된 대출 서류. 형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남편은 처음에 발뺌했다. 아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치매 기운이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다. 없던 일로 하자.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약해져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 안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선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증인석에 앉아 몇십 년의 세월을 증언했다. 처음 맞았던 날, 아이들 앞에서 맞았던 날, 죽을 뻔했던 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판결문을 읽을 때 그가 말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정 내에서 구조적으로 학대당했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폭력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내가 당한 일이 범죄였다고. 내가 피해자였다고. 나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 통장에 찍힌 내 이름. 판결이 끝나고 나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몇십 년 가까이 묶여있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 허무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후련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가 빼돌린 돈의 일부가 돌아왔고 내 명의로 된 대출금은 그가 갚게 되었다. 완벽한 정산은 아니었지만 나는 만족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되찾았으니까. 지금 나는 혼자 산다. 작은 임대 아파트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예전 집에 비하면 좁고 허름하다. 하지만 이 집에는 나를 때리는 사람이 없다. 눈치 볼 사람이 없다. 숨죽이고 잠들지 않아도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다. 난생 처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줄 때 손이 떨렸다. 6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내 통장. 처음 찍힌 잔액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증거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내가 이겨냈다는 증거.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소식통에 의하면 혼자 산다고 한다. 자식들은 등을 돌렸다.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더 이상 때릴 사람도 없다. 그가 자초한 결과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다. 그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 배웠던 세대, 맞아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세대에게 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10년을 참았든 50년을 참았든 폭력은 폭력이다. 그리고 침묵했던 것은 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늦은 때는 없다. 끝내는 건 언제나 지금이다. 평생을 참았습니다. 맞아도 빼앗겨도 짓밟혀도 버텼습니다. 그게 그 시대 여자들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일어섰습니다. 68 세상은 늦었다고 했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끝내는 건 언제나 지금이라고. 혹시 지금 홀로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은 매주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연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